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김태원입니다. 강원 통일나눔대학 교양강좌 글로벌 한반도와 통일 이노베이션 이 강의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북한 인권과 국제법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2023년 12월 벌써 한 해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가는 지점에서 지난 한 해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북한 인권, 국제법,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이제 한반도 주요 이슈로는 첫 번째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 이제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이후에 최근에 2022년 9월 그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했고요. 또 2023년 9월에는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제 첫 번째 핵실험이 있고 나서 2017년까지 무려 6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정말 제도화를 통해서 핵 위협 수위를 정말 차츰차츰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좀 위기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반도 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침해, 그 실태 역시도 같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매년 물론 꾸준히 유엔 총회라든지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북한 인권 결의가 표결 없는 합의로 계속 채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우리 탈북자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작성된 국내외의 이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라든지 또는 유엔 그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우리가 COI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COI 보고서라든지 또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그런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계속 꾸준히 알려져 오긴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좀 찬찬히 이렇게 보면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 통제 체제 하에서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이 점점 더 좀 심각해지고 또 광범위하게 그들의 인권 침해가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다양한 보고서와 또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 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 심각성과 또 그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다 함께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막 이런 거 우리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또 나날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까지 국제 질서가 정말 불확실성 또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정말 한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 이번 또 지난해 이후로 이제 계속 우리는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제 좀 만들어 가자,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요즘 접하고 있는 단어들일 텐데, 보편적 가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인권, 그리고 법치 같은 이런 보편적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과 국제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그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외교 관련 결의안의 특징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북한 인권과 국제법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국회 결의안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국회 결의안이 중요한 건 이 결의안이라는 거는 국제 협력을 좀 더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논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효한 하나의 국가 차원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21대 외교 관련 결의안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미동맹 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또 정전협정 체결, 한미동맹 이제 70주년 해서 우리가 많이 좀 그런 소식들을 좀 접했을 텐데, 그런 역사적인 2023년에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결의안의 특징을 봤을 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 이랬구나.' 싶었던 지점이 뭐였냐면, 한미동맹이 70주년이나 됐는데도 이러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채택된 게 202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결의안에서는 한미동맹이 특별히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후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연속 두 건이 채택됐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결의안의 이제 특징으로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결의안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다른 국가들에서 뭐 일어나는 반인도적인 그런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규탄하는 결의안들이 채택이 돼 왔지만 좀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이제 국회에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크게 집중됐었던 그런 외교 안보 이런 현안들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같은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이렇게 좀 구현해 나가는 내용의 결의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즉, 국회는 결의안에서 이제 인류 보편성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언급해 가면서 국제 인권 규범의 논리를 이제 내세우는 동시에 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나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의 시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협정과 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다라고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1950년에 이제 6.25 전쟁 발발한 이후에 전선이 그 세력 균형 형성에 따라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급부상했는데, 한국의 동의가 없는 정전협정 체결을 이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포괄적이고 또 효과적인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게 이제 한미 동맹의 목표다라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한미 동맹 체제를 규정하는 그런 기본 토대와도 같은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군사적 측면을 근데 초월해서 오늘날 이제 한 70년이 이제 지나오면서 그 가치와 효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그런 의미와 그래서 위상을 우리가 지금쯤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한미동맹이 이제 한반도 주변과 또 남북한 간의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안정자나 또 균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이제 정전 체제의 유지 그리고 뭐 안정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일종의 가치 동맹과 같이 거듭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위한 하나의 추동력으로 진짜 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변화의 촉진자이자, 또 북한과 이제 우리 국제사회까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또 향후에 이제 한반도 통일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대미 또는 이제 대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국제사회 진출을 좀 지원하는 등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면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이죠.
한미일 3국강 정상회의가 개최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앞서서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이후에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동맹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우리가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향후 한미 동맹은 한국이 미국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치를 공유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연대를 한국이 이제 좀 도모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 좀 자칫 이제 좀 전면 전쟁으로까지 좀 확산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약간 다양한 기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 외교. 이 가치 외교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또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들 보는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좀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 차원의 문제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즉 이익을 추구하고 뭐 소위 이제 저개발국형 외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좀 탈피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고민하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일명 선진국형 외교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분위기는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이제 정말 주요 국가답게 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 외교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좀 지속성을 갖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좀 더 폭넓게는 통일 대북 정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더 좀 진화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방향이 이제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잘 이뤄 나가고 추진될 때 사실은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의 또 평화와 또 안정에 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이제 좀 구축되고 실현되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기여하고 또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 동맹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북한 인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유엔의 설립 목적에 평화와 인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함께 명시되어 있다는 점인데, 인권이라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지향 이고, 또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 이제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이제 인권이나 또 민주주의가 행사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정말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과 한반도 통일이 절대 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것도 역시나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지향이죠. 또 인권 실현에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그런 가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이 인권 지표 지침서를 보면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제 누구나 제한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정말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딱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유념해 봤을 때, 올해 초 이제 통일부가 2023년 3월에 이제 발간한 그 북한 인권 그 보고서를 이제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개 발간한 거는 좀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 이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의 이제 지나친 공권력 사용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한국 영상물 콘텐츠 등을 시청하고 또 유포하거나, 또 종교 활동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대규모 처형이 집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처형도 또 심지어 이제 뭐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뭐 미성년자, 임산부 가리지 않고 정말 사형이 집행되는 등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좀 답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통일부 공식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검색만 하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뭐 김일성 주석의 이제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이제 뭐 춤추는 모습을 보였다가 임산부가 공개 처형이 됐다, 뭐 이런 자료들도, 이런 사례들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해서, 저도 보면서 참 2023년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북한 인권의 실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더 이상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단순히 뭐 이제 통일 이렇게 좀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관되어 있더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북한 인권 침해 관련한 각종 인권 단체들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많이 발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이제 2023년 이제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최악 중에 최악의 자유 탄압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 또 호주 인권단체 이제 워크프리 재단에서 세계 노예 지수라는 거를 이제 발표했는데,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을 평가한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은 최근 10년간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 인권 보호에 이 정도로 좀 힘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일견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특히 뭐 법 제도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취약계층 같은 장애 여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설립 결의나 또 2014년에 있었던 그 중요한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런 북한 당국의 모습을 그나마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 실상은 여전히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더욱더 강하게 좀 촉구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서 조금씩이나마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한 뼘이나마 조금 이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또 이제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에 정말 공안에 코로나 이제 기간 동안 공안에 구금됐었던 이런 탈북자 600여 명을 긴급 북송한 걸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난 수위가 더욱더 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북송된 탈북자 가운데 한 90% 이상이 여성 아이들도 이제 상당수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제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한 지난 1-2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장르나 소재도 좀 예전에는 딱 북한 정권 그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기괴한 모습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은 그런 탈북민 일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이라든지 뭐 굉장히 엇갈린 운명,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음 종류로 좀 더 다양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몰랐고 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제 다큐 이제 영화가 바로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그 비욘드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통일부, 외교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뭐 동시에 같이 뭐 공개적으로 좀 상영이 되기도 했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또 좀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뭔가 그들만의,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연구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소수의 이제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슈일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 그 역사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 동시에 뭐 전쟁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굉장히 잔혹하고 또 반인도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권 캠페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뭐 트레블링카 같은 뭐 강제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정말 이제 600만 유대인의 대학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당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이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든지 극동국제군사재판, 그리고 이제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1948년 그렇게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선언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좀 구속력 있게 만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1966년에 이제 국제 인권 규약을 채택해서 좀 세계 최초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권 관련한 국제법이 이제 탄생되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최초의 이러한 조약들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이 채택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또 따라서 관련한 기구들도 이제 생겨나면서 전 세계의 이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법적 측면, 그리고 뭐 이제 군사적 차원 등 그 인권 논의가 계속 이제 좀 발전하면서 그 논의의 범위 역시도 점점 더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이제 공표가 된 선언인데, 이후에 이제 각 국가들이 매년 12월 11일을 그 세계 인권의 날로 이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런 보편적 권리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부여받는다라는 믿음을 이제 표방하면서, 인권이라는 그런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이제 좀 공표한 일종의 역사적인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이제 인권위원회가 그 북한 인권의 이제 심각성을 좀 규탄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또 유럽연합, 그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2023년 올해로 21년째 이제 연속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유엔 총회에서도 이제 똑같이 북한 인권을 규탄하고 또 그런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서, 이런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규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큰데, 이러한 흐름은 강력하게 이제 계속 꾸준히 추진이 되어 가다 보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무슨 비포, 애프터 막 이제 이렇게 바로 막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한 시급성, 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 결의 같은 경우는 찬성 국가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반대 국가들이 줄어들면서, 거의 2016년부터는 이제 이 결의안 자체가
표결 없는 합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최근에 이제 하나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인권 문제는 계속 국제사회가 이렇게 좀 느릴지라도 또 좀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계속 중요성을 말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좀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보면 성과가 정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너무 좀 다른 세상 얘기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이해되죠. 그리고 그러한 현실도 분명히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인권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황으로 계속 악화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그러한 마땅한 노력이 있듯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또 심지어 같은 한반도 안에서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그런 최소한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공감의식을 키우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이제 주요 통일 여론 동향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늘 이런 조사 결과는 더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안 좋다라는 표현이 뭐 좀 주관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또 그 의식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그 좀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평가인데 국민의 한 88% 정도가 그래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의 인식은 한 뭐 73.7%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결과가 이제 최근에 있었는데 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무려 한 29.8%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이게 2007년 조사됐었던 일의 결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20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그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의사는 나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좋든 싫든 고민해야 되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과도 너무나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심각성, 일체성 그리고 그러한 좀 상황의 그 위기 급박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냥 늘 하루하루를 이제 이어가고 우리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막연한 미래라고 좀 치부하고 싶은 마음도 저 역시도 이제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70년 전에 한반도가 분단되는 이러한 정말 이런 아픈 역사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 초래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또 다른 형식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안이 이미 국제화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냥 뭐 이 상태로 지내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통일 공감대, 뭐 여론 동향 이런 조사 결과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공감 인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한반도 통일과 또 북한 인권은 이제 별개가 아닌 또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점일 텐데 그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인권 문제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이 선결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혹은 뭐 형식적으로 일어나는 통일을 별개로 생각하게 됐을 때는 통일을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다 특별히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면서 그냥 계속 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런 좀 뭔가 이렇게 좀 진전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면은 '이제는 같이 바라봐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울림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인권 강국으로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일 때만이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말 이 통일한국이라고 뭐 가칭해 보자면 이 통일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최소한 한반도 통일의 당사국인데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대전제가 자유롭고 또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이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유엔은 북한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정신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정말 국제사회에서 남다른 위상을 갖고 있는 정말 선진국가로서 또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는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마땅히 이제 인권 외교를 강화해야 되는 당위성과 또 필요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정말 그런 글로벌 통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몇십 년 전에는 또 분단이 일어난 직후에는 정말 물론 그 당시도 정말 그 수많은 강대국들의 그 다양한 이슈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이제 결과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그래서 늘 한반도가 위기에 있고 정말 이런 분단 체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남북 관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반도 통일 문제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좀 보편적 가치의 그런 원칙 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북한 측은 그러잖아요. 북한 당국은 내정 간섭이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내정 간섭이 아니라 약간 국제 레짐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이라든지 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뭐 식량 부족, 그리고 정보 통제, 외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절대 이제 하나하나씩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와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죠. 즉 북한의 핵 위협이 일종의 그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외부적 도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인권 유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포나 억압 같은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 이제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북한의 핵 문제와 병행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북핵 문제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만이 북한 인권도 통일도 또 북한 핵 문제도 이제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나온 한 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 미래 세대라고 말하는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는데,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조금 이제 선결된다거나 혹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반도 통일을 좀 논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거는 전혀 이제 좀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오히려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또 그 시기마다 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3 차, 그다음에 5차, 그리고 이제 7 차가 이제 걱정되는, 그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시점별로 좀 그런 통일 정책이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정책 방향과 또 이러한 논의, 또 고민의 시점을 지금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없듯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접근법을 달리하고 시의적절하게 계속 새로운 변화를 멈추지 않아야 우리가 정말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최근 전수조사에 이제 착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성 물질 유출의 우려를 좀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 올해 나온 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특별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하수를 통한 그 피폭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핵 문제는 곧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좀 발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러한 인식 하에서 이제 좀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좀 창의적인 해결 접근법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2년에 한미 공동 성명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2022년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밝혔었는데, 2023년 성명에서는 그 규탄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즉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한 탓에 이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라는 점을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인권과 북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규탄한 대목은 한미 관계에서 좀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된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그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미국과의 뭐 한미 동맹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으로 되고, 또 유럽이나 이렇게 정말 국제 연대를 통해서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2024년, 25년 이제 다시 비상임 이사국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안보리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시기에 뭔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서 정말 인권 우선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좀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이제 국제법의 과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 외교의 중요성에 좀 기반을 해서 뭐 그런 가치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 얘기를 앞에서도 이제 계속 뭐 섞어서 제가 드리고 있는데,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이제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이러한 그런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잘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좀 자유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인권 이런 것 같은 보편적 차원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연대 가치나
또 무엇보다 이것과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국제법 존중, 국제 규범, 국제사회의 이런 하나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법을 기반으로 그 존중이 되는 외교 정책이나 그 전략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라 뭐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 아세안 연대 중심 다자 외교.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 특정 국가와의 연대도 좋지만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소다자 협의체, 다자 외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힘을 더 규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한 아세안 연대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는 어,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자 안보 협의체라든지 또 뭐 네트워크 확대나 참여 등을 통해서 그 자칫 특정 국가와의 이제 강화된 이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부족한 점에 그런 미비점들을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인도, 이제 유럽 등 전반적인 그런 연대 강화 방안을 열심히 정책적으로 좀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책적 측면의 강화는 결국은 국민적인 인식 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기성 세대들과 또 미래 세대들 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연대 협력, 정말 성별, 뭐 세대별 그게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만 그게 저는 마땅한 방향이고 그것 없이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좀 활용하고 또 각자가 속한 곳에서 역할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식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누차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오늘 강의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북한의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자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좀 국제적인 흐름이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동향이다라고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또 갑자기 또 한반도 통일까지도 왜 통합을 하자는 거지? 라고 아마 반문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저도 뭐 왜냐하면 북한 핵과 북한 인권도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통일? 이건 또 다른 영역 아닌가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끔 보면 1단계 끝나고 2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따로 또 별개로 이루어져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다면 이 한반도 통일 이슈, 북한 인권, 북한 핵 문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조금 후순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문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따로 접근해서 이제 좀 해결을 도모해 보자라고 시도를 안 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많은 것들이 결과로 좀 이어지지 못했고 물론 그 과정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결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지금 핵 보유국가에 이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그리고 이제 2024년 앞으로 2030년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그에 걸맞는 방향성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선호, 뭐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뜻을 모아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즉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이런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상수로 늘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 차원의 인식이 제고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그런 연대나 협력을 좀 지향해 가고 그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 이니셔티브를 이제 좀 강구하고 추진해야 추후에 우리가 이제 통일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급적 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 관련 국가들 간의 이제 공동 관심사를 최대한 이렇게 좀 잘 이끌어내서 조금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급작스러운 단계든 아니면 점진적인 단계든 어떠한 거든 이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때 사실 뭐 우리 국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익만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뭐 당위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공감대 확산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우리가 결을 같이 하고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뭐 군사 뭐 강국 뭐 이런 위상 갖고 있지만 사실 여러 다른 객관적인 조건과 지표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힘으로 이제 뭔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가끔 이제 뭐 러시아나 북한 이런 다른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이제 힘의 그 좀 기반에서 그러니까 좀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에서 국제법을 우리는 무시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정말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지점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본인들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었지만 모든 국제사회에서의 일어나는 일은 이제는 자신들의 국가로 한정해서만 일어날 수만 없고 또 그 하나의 사안으로 인해서 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들을 잘 이렇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명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강의할 때 처음에 이제 결의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회 결의안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인 방안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정부 차원의 이제 외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든지 왜냐하면 다 국제적으로 다 외교 관계라는 게 있고 또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또 국가를 대표하는 또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감하고 어려운 결의사항일수록 좀 국회 차원에서 그 외교의 접점을 더 다각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서 그 협력 범위를 좀 확장해 나가서 정부 외교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국회 결의안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국가 차원의 전략과 또 의회 외교를 좀 이렇게 잘 연계해서 인권과 같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한 의제 발굴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국회 결의안 대상을 조금씩 잘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가 이제 북한 인권과 국제법이었잖아요. 그 차원에서 가장 이제 종합판의 하나의 과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텐데 매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라는 게 있고 또 매년 9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또 뭐 기조연설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기조연설하면 이제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 계기심마다 정말 그 계기 하나하나를 갖다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북한 국군포로 뭐 민간인 납북 억류자 문제라든지 혹은 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런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즉 이렇게 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권이사회나 또 총회 그런 연례 북한 인권결의안에 또 이런 인권 관련된 피해와 또 권고가 잘 언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하고 좀 의견을 잘 개진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국제 무대, 그런 국제사회, 유엔의 뭐 회의들이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도 물론 크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전 세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인권위사회에서 뭐 북한 인권 침해 관련한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갖다 우리가 공유한다든지 또 뭐 홍보 캠페인 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뭐 인권단체 활동들을 우리가 또 다방면에서 지원한다든지 정말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아쉽게도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들을 개별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사실은 그 효과를 바로 가시적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아름다운 말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의미를 갖는 건 그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어느새 물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런 측면이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북한 인권 문제? 왜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의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북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어떠한 뭐 이렇게 태생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혹은 뭐 한반도에서 뭐 경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보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오히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북한 그런 대북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의 하나의 이제 사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컸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 인권 문제의 하나로서 북한 인권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같이 막 걱정하고 가자지고 막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정말 그런 참담한 현장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가 이런 유엔 인권 메커니즘 새로운 거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다 확실시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가급적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인권 메커니즘 얘기를 덧붙이자면 북한의 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이라고 우리가 일명 이제 지칭해서 말하는데 그런 UPR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북한한테 이제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또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국제 인권 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또 국제기구 외교를 좀 활성화하고 또 국내에 있는 그런 북한 인권단체들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이 협의 지위 획득을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이제 NKDB라는 그런 인권단체가 그 특별협의 지위 획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획득을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획득을 하게 되면 자격을 갖게 되면 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그 인권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뭐 회의에 참가해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보 교류를 하고 또 특별 보고관들 유엔에 있는 특별 보고관들과 또 다양한 얘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또 부대 행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지점들의 역할을 이런 NGO들이 또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정부와 그다음에 학계 그리고 이런 NGO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정말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듯이 각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그 큰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그니츠키법이라는 부분도 제가 뭐 지나가듯이 이제 간략히 그래도 꼭 넣고 싶은 게 이미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서는 마그니츠키법과 관련돼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좀 당사국이고 가장 좀 가까이 있는 입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남북 관계 특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금 속도를 내오지 못한 면도 일견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또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 또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거는 마땅한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포인트를 쌓아나가듯이 이렇게 잘 만들었을 때 정말 북한 핵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의 고민과 또 논의가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그 데니얼 골드하겐 그 교수의 말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독일의 보통 시민 대부분이 여러 세기 동안 형성한 그 독일 특유의 그런 절멸주의적 반유대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홀로코스트 명령을 집행했겠다라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학계에서는 이걸 두고서 뭐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논쟁점이 많았던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나치, 즉 홀로코스트의 책임이 당연히 히틀러에게 있죠. 당연히 히틀러에게 있지만 어쩌면은 그 당시 그 침묵했던 독일인 전체에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뭔가 마땅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북한 인권과 국제법이라는 주제가 워낙에 좀 그 범위 자체가 넓고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게 소개를 하려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키워드들을 많이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이제 통해서 앞으로 오늘 강의에 나왔던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접하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또 저도 이제 잘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